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5번째 대형 산불로 기록되고 있는 북가주 파크 산불이 여전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진화율 18%입니다. 리버사이드의 산불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0에이커가 전소됐고 약 1,000여 가구는 대피한 상태입니다. 국립기상청이 남가주에 또 폭염이 시작될 것이라 경고하고 주민들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대비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지난 2022년 뉴욕에서 30대 한인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무참히 살해한 홈리스 남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도난 피해가 가장 많은 차량은 여전히 현대차와 기아차로 나타났습니다. 디즈니랜드가 노사 간의 합의에 성공하면서 파업을 피했습니다. 임금을 31% 인상하고 각종 복지 혜택도 추가됐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 7곳 가운데 4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양측 캠프에서는 본격적인 선거 광고전을 시작했습니다. 해리스는 검사 시절의 이력을 강조했고 트럼프는 해리스의 국경정책 실패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7월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2만 2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치입니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달에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등 동맹국은 예외 적용으로 규제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에가 피살됐습니다. 이 하니에 피살로 중동 정세가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대선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결국 유혈 사태로까지 번졌습니다. 청소년을 포함해 최소 11명이 숨졌지만 마두로 정부는 강경 대응을 다시 경고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단체전 3연패에 도전하고 있는 한국 남자 펜싱 대표팀이 준결승까지 올랐습니다. 한국 남자 양궁 개인전이 시작된 가운데 선수들이 순항 중입니다. 한국 남녀 대표팀은 현재 양궁 전 종목 석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탁구 혼복식에서 동메달을 딴 신유빈 선수가 여자 단식에서도 순항 중입니다. 황금 세대로 불리우는 수영 남자 대표팀이 한국 수영 사상 처음으로 진출한 올림픽 단체전 결승 무대인 계영 800m에서 6위로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체조 경기가 시작됩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바일즈 선수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일즈가 과연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몇 개의 메달을 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 현재 금메달 5, 은메달 3, 동메달 3개로 종합 6위 기록하고 있고 미국 대표팀은 금 4, 은 12, 동메달 11개로 7위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7.6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자, 오늘 한 주의 딱 중간 수요일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7월 31일 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안 좋은 소식 먼저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엔시노 지역에서 일단 주거 침입, 강도, 빈집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트 헐리우드, 실버레이크 등에서도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범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엔시노 지역 비교적 부촌이죠. 그러면 보안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안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도 주거 침입, 강도, 빈집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보안업체에게도 화살이 돌아가야 할 때쯤이 아닌가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해놓고 그에 따른 매월 금액을 내고 보안 장비에 대한 기계비도 전부 다 냈고 설치비도 냈고 인스톨비도 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계속 주거 침입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 보안업체 측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엔시노 지역에서 이달 들어 주택 침입 강도와 빈집털이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한 달 새 총 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두 건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LAPD는 오후 10시 15분 벨리나 드라이브에 위치한 주택에서 빈집털이 사건이 발생했고 침입에는 다수가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엔시노에서 지난 11일에도 주택 절도 사건이 벌어지는 등 엔시노 지역, 이 샌퍼난도 밸리 지역의 부촌 지역에서 이렇게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엔시노의 한 주민은 안전하고 조용하다고 생각하는 동네에 살고 있다가 최근 안전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고 상당한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주택 외부 조명을 켜놓고 모든 창문과 문단속을 철저히 하며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차량을 발견하면 즉각 신고해달라고 LAPD는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보안업체 이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도난 피해가 많은 차량이 현대와 기아차로 나타났습니다. 디즈니 직원노조가 31% 임금 인상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비준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도난 피해가 많은 차량은 현대와 기아로 나타났습니다. 전미보험 범죄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10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도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전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도난 차량이 20만 8,668대로 가장 차량 도난이 많이 보고됐습니다. 가주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종은 현대 엘란트라, 현대 소나타, 기아 옵티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서 쉐보레 실버라도, 기아 소울, 혼다 어커드, 혼다 시빅, 기아 포르테, 포드 F150 시리즈 픽업, 기아 스포티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혼다 어코드는 코네티컷과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등 동부 5개 주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한 자동차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보험범죄국은 자동차 도난으로 차주들이 매년 8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에는 다른 어떤 때보다 더 많은 도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디즈니 직원노조가 31%의 임금 인상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비준했습니다. 노조 측은 기록적인 임금 인상에 타결했다며 사측과 협상에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이번에 노조와 사측이 타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디즈니 직원들은 앞으로 3년 동안에 걸쳐서 31% 임금이 인상됩니다. 이번 근로계약은 디즈니랜드 놀이기구 직원이나 상점 직원, 매표소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디즈니랜드와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다운타운 디즈니에서 근무하는 직원 14,000명을 대표하는 노조 측은 이번에 사측으로부터 얻어낸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역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페이스북, X,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업체들이 자사 서비스에서 미성년자를 유해 컨텐츠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처리됐습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SNS의 정신건강장애, 학대, 성적 착취 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하고도 있습니다. 유해 컨텐츠에는 괴롭힘, 폭력, 자살조장, 섭식장애, 약물남용, 마약 및 담배, 술과 같은 불법 제품 광고도 모두 포함됩니다. 법안은 또 17세 미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설정이 기본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설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나아가 SNS에서 17세 미만 사용자를 타겟으로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부모 및 미성년 사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지우기 버튼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합의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어제 성명을 내고 소셜미디어와 다른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위기 원인이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무법의 온라인에 노출돼 있고 현재 법과 규제는 이것을 방지하는 데 충분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빅테크 기업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X 등은 이 법안을 지지한다라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SNS 기업 연합체인 넷초이스는 사이버 보안, 검열, 헌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LAPD 소속 경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흑인 남성에게 수갑을 채우던 중 반항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날리는 동영상이 확산돼 흑인 사회에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8일 와츠 지역 그레이엄 에비뉴 인근 이스트 113번가에서 역방향으로 이중 주차돼 있는 용의 차량을 발견했고 이 차량 유리는 지나치게 짙은 색으로 틴팅이 돼도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에 있던 28살의 알렉산더 돈타 미첼이 경찰은 미첼을 차에서 끌어냈고 경찰이 미첼에게 수압을 채우려고 시도하자 미첼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냐며 따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하던 경관 가운데 한 명이 이 미첼을 주먹으로 가격한 것입니다. 이날 장면이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찍어 공유되면서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첼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의뢰인은 경찰 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소재 아파트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한인 여성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죠. 이 한인 사회 차원의 진상 규명 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LA의 양육 사건과 마찬가지로 뉴저지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해 뉴저지 한인사회도 이같이 진상규명 요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인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의 정확한 진실이 조속히 확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투명한 조사 및 정보 공개 요청을 촉구하는 한인사회 공동 성명을 뉴저지주 검찰에 보내기로 어제 뉴저지 한인회 측은 지역 주요 한인단체들과 함께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공개한 성명 초안에는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던 20대 중반의 젊은 한인 여성이 경찰 총에 맞아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 공동체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이 사건에 대해서 법 집행당국이 침묵으로 일관하면 안 된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 투명히 공개해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의 한 여객기에서 캔 음료가 폭발해 승무원이 부상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승객의 의료 응급 상황으로 비행기 내부가 오염돼 인근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 6월 사우스웨스트 여객기에서는 캔 음료 폭발이 무려 1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발 건수 가운데 일부는 승무원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고 7월 말까지 폭발하는 캔 음료 건수는 3배가 더 많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캔 음료 폭발 문제가 여러 해 동안 발생해왔지만 올해는 특히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NN은 사우스웨스트 항공 측은 부패하기 쉬운 음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냉장 트럭이나 저장소를 보유하지 않아서 다른 항공사들과는 달리 캔 음료 폭발이 잦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우스웨스트 항공 측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부상자 수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76만 달러를 횡령한 한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한국에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조지아주에 위치한 미국 법인 B 회사에서 56차례에 걸쳐 회사 돈 176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비법인 계좌 송금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허위 거래 내용을 생성하거나 이미 대금 지급이 완료된 거래 내역을 자신이 별도 운영하고 있던 회사 명의로 재생성하는 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적발됐습니다.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설립한 공익법인인 글로벌 한상드림이 거주국 주류사회에 진출하고 미래 동포사회에 기여할 차세대 육성을 위해서 한상드림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거주국의 고등학생이거나 대학교 2학년 이상에 재학하고 있는 차세대 동포가 그 대상입니다. 예체능, 과학, 기술, 전공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학생이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같은 사회 배려자는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서류 접수는 오는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서 10월 초 장학생 명단이 발표됩니다.
고등학생에는 15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한상 최고 경영자와의 멘토링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한상 드림은 차세대 동포들이 자신의 꿈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드림 서포터즈도 함께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한상 드림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LA에서 올랜도로 향하던 항공편에서 성폭행을 당한 10대 소녀 가족이 델타 항공을 상대로 과실 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23일 ZB로만 알려진 당시 13세였던 피해자는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올랜도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어머니와 오빠와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여객기에서 술이 제공되고 조명이 꺼지자 소녀 옆에 앉아있던 브라이언 패트릭 더닝은 소녀를 성추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소녀 어머니는 더닝과 소녀를 분리시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승무원들은 소녀가 보이는 자리에 더닝을 앉혔습니다. 더닝은 소녀와 분리된 후에도 소녀를 바라보며 음란 행위를 했고 지난해 9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소녀 가족은 델타항공이 성폭행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도 뉴욕에서 30대 한인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무참히 살해한 홈리스 남성에게 어제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30년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입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5살 난 한인 여성 크리스티나 유나리 씨를 뉴욕 맨하탄의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집으로 따라와 40여 차례에 걸쳐 칼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해 한인 사회에 충격을 줬던 27살 난 홈리스 남성 아사마드 내시가 30일 맨하튼 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30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크리스티나 유나리 씨의 아버지인 이성곤 씨가 참석해 왜 내씨가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했는지 유가족들은 이 같은 만행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절규했습니다. 이성곤 씨는 이날 재판부에 딸을 잃고 가족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며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유나리 씨의 이모인 이복선 씨는 크리스티나의 어머니가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심적인 고통이 심하다며 딸이 살해된 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나 유나리 씨는 지난 2022년 2월 13일 집까지 그녀를 따라온 아사마드 내시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사건을 저지를 당시 내시는 강도와 자범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노숙자로 이날 새벽 4시 20분 귀가하던 이 씨를 거리에서 쫓아와 이 씨의 아파트 안으로 뒤따라 들어온 후 이 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욕조에서 40군데가 넘게 찔려 숨져있는 이 씨를 발견했으며 사건 현장에 숨어있던 네 씨를 체포했습니다. 젊은 한인 여성이 전혀 안면이 없는 노숙자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은 현지 사회를 경악하게 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이 씨는 러커스 대학에서 예술사를 전공한 후 디지털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로 일해왔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늘이 7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8월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8월이면 광복절이 있죠. 제8월 15일 79주년 광복절을 맞아 한인사회에서 연합광복절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독립과 한미 우호의 상징인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에서 연합행사가 개최됩니다. 오전 11시에 시작되는 행사는 한인회와 광복회 미서부지회, 미주 3.1 여성동지회, 흥사단, 대한인 국민회 기념재단,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등 주요 이 한인단체들이 공동으로 마련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LA 한인회는 매 국경일 행사를 더 의미 있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광복절 행사는 한미 우호의 상징인 우정의 종각에서 진행하고 지난주 현장 답사도 다녀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계자들의 협조로 현장에서 햇살을 피할 수 있는 파라솔, 테이블, 의자 등의 편의시설과 간단한 점심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통편 마련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서 전용 버스도 운행될 예정입니다. 8월 15일 목요일입니다.
8월 15일 목요일 오전 9시 20분 LA 한인회관에서 전용 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데 총 100좌석이 준비되어 있고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고 한인회 측은 밝혔습니다. 한인회 측은 또 우정의 종각에는 바닷바람이 심하게 불기 때문에 얇은 외투, 바람막이 등등을 지참을 권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샌페드로 우정의 종은 성덕대왕 신종을 본떠 만든 기념물로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 미국 간 우위와 신뢰를 두텁게 하는 뜻에서 지난 1976년 한국이 미국에 기증한 선물입니다. LA 관문인 샌페드로 항 인근 바닷가에 있는 엔젤스 게이트 공원에 위치하고 있고 종의 높이는 12피트, 무게는 17톤에 달합니다. LA의 명소 그래미 뮤지엄에서는 K-팝 댄스 축제가 열립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어제 그래미 뮤지엄 측과 함께 오는 8월 3일인 토요일 오후 6시 이 박물관의 레이찰스 테라스에서 K-팝 댄스 나이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여름에 열리는 K-팝 커버 댄스 페스티벌의 미주 본선 무대를 비롯해 K-팝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서울신문이 주최하는 K-팝 커버 댄스 페스티벌에는 미 전역에서 총 150여 개 팀이 참여했고 이번 본선에서는 온라인 예선 심사를 거쳐 통과한 10개 팀이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미국 본선에서 우승하는 팀은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월드 파이널 최종 결선에 참여해서 세계 각국의 본선 진출자들과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무작위로 선정된 K-팝 음악에 맞춰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해 춤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랜덤 플레이 댄스 행사가 열리고 이벤트 부스에서 한국 전통 족두리와 갓을 쓰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 기회도 제공됩니다. 참가 신청은 그래미 뮤지엄 웹사이트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31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고 어제와 낮 기온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2, 3도가량 오르는 곳 있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몬순의 영향권에 들어 낮 기온이 오르고 또 습도도 함께 높아져서 후덥지근한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기온 6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4도, 64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98도, 64도, 해안 지역은 74도, 63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대체로 흐리고 찜통더위 계속됩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9도, 낮 최고 기온은 92도 예상됩니다. 미국은 올림픽 하면 가장 크게 관심을 받고 인기가 많은 종목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랑은 좀 달라요. 체조, 수영 등등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체조가 시작되면서 이 시몬 바일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몇 개의 메달을 딸 것이냐? 시몬 바일즈가 뭐 금메달을 따느냐 안 따느냐가 아니라 몇 관왕이 될 것이냐, 이게 주 관심사예요. 프랑스 파리 베르시 아레나에서 끝난 파리 올림픽 기계 체조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미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미국 대표팀은 171.296점을 획득해 우승하는 데 앞장선 것은 역시 바일즈였습니다. 이로써 바일즈는 단체전, 개인 종합, 도마, 마루 운동 이렇게 4개 종목을 휩쓴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이래 8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도마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저는 또 여서정 선수 많이 응원하고 있잖아요. 여웅철 선수의 딸. 여서정 선수도 이제 올림픽 출전할 수 있는 찬스가 많이 남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시몬 바일즈가 이렇게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결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여서정 선수도 파이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일즈 선수는 2단 평행봉을 제외하고 파리올림픽 5개 종목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가장 먼저 열린 단체전에서도 예상대로 금메달을 수집하고 5관왕을 향해 힘차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바일즈를 앞세운 미국도 단체전 정상을 8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지난번에 바일즈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올림픽 도중에 중도 하차하면서 미국 체조 대표팀은 금메달을 따는데 실패했었죠.
은메달을 따기도 했었습니다. 8개 나라가 겨룬 기계체조 여자 단체전 결승은 나라별로 3명의 선수가 도마, 2단 평행봉, 평균대, 마루운동 이렇게 4개 종목에 걸쳐서 출전해 얻은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두 나라씩 묶여 4개 종목을 함께 도는 방식으로 한 명이라도 크게 실수해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팀 점수가 크게 깎이는 이게 이 체조 단체전이 약간 스릴 넘치는 그런 종목입니다. 바이엘스는 도마에서 14.9점의 높은 점수로 컨디션이 좋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였고요. 바이엘스와 미국 팀을 쌍쓰리한 수니사 리 2단 평행봉과 평균대에서 역시 14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서 펄펄 날았습니다. 이 여자 체조 경기가 열렸던 경기장 세레나 윌리엄스, 나탈리 포트만 그리고 조너선 오원스 이 NFL 선수죠. 이런 유명 스타들이 또 체조 경기장을 찾아서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체조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기계체조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고 이탈리아가 은메달, 브라질이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습니다. 바이엘스는 이제 개인종합, 도마, 평균대, 마루운동 등등에서 추가 금메달을 노립니다. 말씀드렸죠? 2일, 3일 날 열리게 되나요? LA 시간으로 2일이 될지 3일이 될지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도마 경기는 바이엘스와 한국의 여서정 선수 간의 대결로 압축된다라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한국 탁구가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따면서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 획득에 성공한 가운데 시상대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은메달을 딴 북한 선수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활짝 웃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홍콩 대표팀과의 동메달 결정전 4번째 게임 11대 11, 12대 12 등 2번의 듀스 접전 끝에 한국 대표팀이 이겼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탁구 동메달 12년 만의 메달을 확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메달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1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메달을 따낸 두 선수는 포효하며 포옹했습니다. 남녀 혼합복식인 만큼 서로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응기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 혼자서는 절대 못할 거 오빠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한국 탁구는 2012 런던 올림픽 이후 리우와 도쿄올림픽에서 노메달의 수모를 겪었습니다. 두 손 모아 메달을 기원하던 KBS 해설위원들도 전직 대표로서 12년 만의 메달에 울컥하며 축하했습니다. 제가 또 선배로서 메달을 못 따줬는데 신임 선수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잘해줬습니다. 네, 도쿄올림픽 때도 우리가 노메달이어서 후배 선수들한테 많이 미안했었는데 이렇게 메달을 따주니까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북한 탁구 대표팀은 중국과의 결승전에서 패해 은메달을 땄습니다. 시상대에서 금메달 중국 대표팀 사이로 양 옆에 선 남북한 대표팀. 올림픽 공식 후원사 스마트폰으로 같이 셀카를 찍었습니다. 중국 대표팀 선수 요청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 나서고 있는 한국 대표팀 결승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은메달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단하죠. 네. 프랑스, 이 사브르 여러 이야기들이 불어갔지 않습니까? 네. 펜싱의 종주국 프랑스를 상대로 단체전에 나선 한국 대표팀이 준결승에서 프랑스를 45대 39로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최소 이렇게 은메달을 확보한 셈이 됐습니다. 한국은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2012년 런던, 2022 도쿄올림픽에서 2연패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연패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 개인전 우승자 오상욱 선수는 2관왕을 노리게 되고요. 오상욱이 단체전까지 재패하면 이번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첫 번째 2관왕이자 한국 펜싱 사상 첫 번째 올림픽 2관왕이 됩니다. 한국은 결승전에서 헝가리와 이란 준결승 승자와 금메달을 놓고 격돌하게 됩니다. 한국 대표팀은 8강전에서 캐나다를 완파하고 준결승에 안착했고 홈팀의 압도적인 응원을 받고 있는 프랑스와는 쉽지 않은 승부를 펼쳐서 결국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응원을 하고 아무리 매서워도 한국 펜싱 사브르에는 이기지 못했다. 한국 대표팀에게는 통하지 않았다라는 프랑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랑빨래를 가득 채운 프랑스 관중들의 적대적인 응원에도 한 수 앞선 경기력으로 승리를 따낸 터라 더욱 고무적인 승리다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국제 펜싱 연맹 팀 랭킹 2위 한국 여자 에페 대표팀은 단체전 8강에서 프랑스에게 패해서 메달 가능성이 사라졌는데 남자 대표팀이 이를 확실하게 보복해준 셈이 됐습니다. 삼색기를 흔들며 함성을 내뱉는 관중을 본 프랑스 선수들이 힘을 냈고 난적 이집트를 물리치고 준결승까지 올라왔지만 하필 준결승에서 만난 게 한국이었습니다. 이번에 양궁 소식입니다. 또 한 번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한국 양궁 대표팀이 이제 개인전 메달 도전에 들어갔습니다. KBS입니다. 단체전 3연패의 여운에도 개인전 첫 경기 김우진은 다시 가슴은 뜨거웠고 머리는 차가웠습니다. 분당 심장 박동수 75bpm. 딱 김우진 심장을 쏘았습니다. 성인이 휴식하는 수준의 심박수로 김우진은 가볍게 16강에 안착했습니다. 64강전도 마찬가지고 32강전도 마찬가지고 화살 9발로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심박수 중계가 처음 도입된 도쿄올림픽에서도 김우진의 첫 화살 심박수는 86bpm이었습니다. 160bpm을 넘은 상대 선수와 비교되며 이른바 수면 양궁으로 불렸을 정도입니다. 김우진 선수의 심박수가 지금 많은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활 쏘면서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인상적이더라고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건데 비결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입니다. 바람과 소음 대비 훈련, 또 감정이 없는 로봇 공사와의 대결로 최대한 변수를 없애고 호흡 훈련, 명상 훈련으로는 스스로 긴장감을 조절하게 했습니다. 도쿄에서 170bpm을 기록했던 김재덕은 이런 훈련을 거쳐 이번 대회 벌이 손등에 앉아도 평온한 강심장을 자랑했을 정도입니다. 교수님을 이번에 초빙해서 이제 뇌과학적인 멘탈 트레이닝을 좀 받기도 했고요. 긴장한 상황에서도 내 걸 어떻게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고된 반복 훈련과 첨단 기술로 이뤄낸 심박수 관리 전략을 앞세워 한국 양궁은 사상 첫 전 종목 석권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개인전에 나선 선수들도 차례차례 한 단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양궁에 대한 비결 묻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질문도 상당히 지금 현지에서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 올림픽 때마다 그렇죠. 도대체 한국 양궁의 비결이 뭐냐? 한국 양궁 대표팀 지난 도쿄올림픽 때와 이번 파리올림픽 때 선수단이 약간의 변화가 있죠. 이만큼 대표팀에 선발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자 양궁 단체전은 파리올림픽에서 올림픽 10회 연속 이란 금자탑을 쌓았고 남자 양궁도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순조롭습니다. 김우진을 비롯해 출전한 한국 선수 모두 16강에 안착한 상황입니다. 경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단체전이 끝나고도 집에 전화 한번 하지 않았다. 현재 선수들의 마음가짐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금메달을 목에 걸어드릴 테니 지금 연락하지 마라. 그런 이유였습니다. 단체전 금메달로 자칫하면 분위기가 해이해질 수 있는데 적어도 양궁 대표팀에서는 개인전을 앞둔 선수들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과 기쁨을 나누는 건 모든 일정이 끝난 뒤에도 충분하다라는 게 현재 양궁 대표팀 선수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계속해서 양궁 소식입니다. 남자 양궁의 김우진의 예선 첫 상대가 바로 아프리카 차드 국적의 선수였습니다. 올림픽 무대에서 10점 만점에 1점을 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지만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KBS입니다. 남자 양궁 개인전 64강 경기에서 세계 랭킹 2위 김우진과 만난 랭킹 201위 이스라엘 마다예. 가슴 보호대도 없이 경기에 나섰습니다. 2세트 세 번째 화살이 꽂히는 소리는 났지만 관역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죠? 화살이 안 보이는데요? 여기 있네요. 화살 1점. 마다예는 올림픽에서 보기 힘든 1점을 쐈지만 36살의 나이에 올림픽 첫 출전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19살 때부터 양궁을 독학한 마다예.
부족한 장비에 전문적인 지도를 받지 못했지만 꾸준히 연습해 차드에서 올림픽에 출전한 3명 중 1명이 됐습니다. 마다예의 올림픽 출전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이른바 개헤엄으로 자유형 100m를 완주한 적도기니의 무산바니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무산바니는 국제 규격의 경기장에서 처음 수영을 할 만큼 체계적인 훈련조차 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투혼을 펼쳐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마다예의 SNS에는 한국인들의 격려도 쏟아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프랑스 파리올림픽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올림픽 트라이애슬론 종목의 첫 금메달리스트 프랑스의 까상드로 보그랑 선수가 됐습니다. 파리 생강에서 결국 열렸죠. 수질이 개선됐다라고 해서 트라이애슬론 경기 3종 경기 펼쳐졌습니다. 생강을 헤엄치고 자전거로 강변을 누리고 그리고 알렉산드로 3세 다리를 달리는 트라이애슬론 여자부 결승에서 1시간 54분 55에 레이스를 마쳐서 보그랑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전 8시 파리 현지 시각 오전 8시로 예정된 경기는 수질 검사를 마친 후 오전 4시에 개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남자부 개인전이 생강 수질 문제로 연기되고 비가 내려서 여자부 개인전 정상 개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경기는 정상적으로 열렸는데 좀 지나서 선수들의 건강 상태도 지켜봐야죠. 네. 생강 문제는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에서도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와 함께 7개 경합주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7개 주 가운데 4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시간주에서는 11%포인트나 앞섰고 애리조나와 위스콘신, 네바다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각각 2%포인트 차이로 제쳤습니다. 또 조지아주에서는 동률이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펜실베니아주에서 4%,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2%포인트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7개 경합주에서 2곳에서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 자진 사퇴 후 여론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라는 해석입니다. 11월 대선이 이제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와 트럼프 양측 캠프에서 본격적인 선거 광고전이 시작됐습니다. 해리스는 검사 시절의 이력을 강조했고 트럼프는 해리스의 국경정책 실패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The one thing Kamala Harris has always been, fearless. As a prosecutor, she put murderers and abusers behind bars. 해리스 캠프가 새롭게 공개한 선거 광고의 제목은 두려움 없이입니다. 검사로서 금융자본과 대기업을 상대로 싸워왔다며 항상 부자 편에서 온 트럼프와의 차별성을 내세웠습니다. But Donald Trump wants to take our country backward. To give tax breaks to billionaires and big corporations and end the Affordable Care Act. 반면 트럼프의 새 광고는 30초 내내 해리스 비판에만 집중합니다. This is America's border czar, and she's failed us. 국경정책 실패로 범죄자와 마약, 테러리스트가 쏟아져 들어왔다며 해리스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haven't been to the border. And I haven't been to Europe. Kamala Harris failed, weak, dangerously liberal. 트럼프의 선거 광고는 6개 경합주에서 일제히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2주 동안 투입되는 광고 집행비만 166억 원에 달합니다. 미국 첫 흑인 대통령에 도전하는 해리스에 대한 지지세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흑인과 서남아시아계에 이어 이번엔 백인 남성 6만 명이 온라인 화상 모임을 갖고 3시간여 만에 400만 달러, 우리 돈 55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I'm white, I'm a dude, and I'm for Harris. A woman president, man. How exciting! 트럼프 공개 지지에 나선 일론 머스크는 대통령 도널드를 입력하면 자동 완성 추천 단어로 오리가 가장 먼저 뜬다며 구글이 자동 완성 검색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장남은 거대 IT 기업들이 해리스를 도우려고 선거 개입을 시도하는 정황이라며 머스크 주장에 맞장구 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
조지아주를 찾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유입을 줄이는 국경 통제 강화 법안을 무산시켰다며 국경 문제에 대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또 9월로 예정된 대선 TV 토론 참석을 번복할 조짐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이자 할 말 있으면 내 얼굴을 보고 말하라 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선 경쟁의 모멘텀이 변하고 있다며 바람몰이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설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주요 포인트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것은 사실이라며 인플레이션은 하락했고 임금도 상승했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다. 이건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이기면 취임 첫날 가격 폭리를 없애고 물가를 낮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대선 구도를 미래와 과거로 재차 규정하고 자유를 위한 싸움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총기 폭력으로부터 자유를 언급한 뒤 낙태 문제와 관련해 생식 관련 자유를 믿는 우리는 트럼프의 극단적인 낙태 금지를 막을 것이다 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해리스 부통령 유세에는 10,00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유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고 앞으로 유세 현장은 계속 이렇게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달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지만 한국 등 동맹국은 예외로 빠진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이 사용됐으면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수출을 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확장한 것입니다.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은 그동안 화웨이가 외국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게 막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에서 그러나 일본, 네덜란드, 한국, 30개국 이상의 동맹국은 예외로 분류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계속 압박하면서도 동맹 국가를 적대시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부 국가를 예외로 두는 것은 제재 부과 시 외교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자, 중동 문제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하마스의 서열 1위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테헤란에서 암살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추정되는데 중동 정세에 지금 출렁이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하니예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차 테헤란에 와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하니예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이스라엘의 급습을 받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하니예의 사망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암살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은 하니예 사망과 관련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고 미 백악관도 보도를 봤다고만 답하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면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격은 지난 4월 19일 이후 102일 만입니다.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최고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한 뒤 핏값을 치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며 이스라엘의 보복을 지시했습니다. 가자시티 부근 난민 캠프 출생인 하니예는 올해 62살로 1980년대 민중봉기 때 하마스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2007년 가자 지구의 하마스 지도자가 됐고 2017년에 야히야 신와르에게 자리를 넘겼습니다. 이후 정치국장으로서 카타르에서 머물렀으며 최근까지 이스라엘과의 휴전협상에 참여해왔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하마스는 물론 이란까지 격분하면서 가자지구 휴전협상은커녕 중동 전체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2024년 7월 31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7월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